그러면은 지금까지 이 담보물권에 관한 비전형 담보에 관해서 저기 가등기 그다음에 뭐 양도담보 이런 내용에서 다 공부를 하셨는데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지금까지 배운 우리가 담보물권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담보물권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우리가 가장 먼저 배웠던 게 유치권이 있었죠. 그래서 이 유치권에 관한 내용과 그 다음에 저당권을 배웠는데 이 내용이 이제 우리 법에서 가장 비중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복습한다 생각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어보고 그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유치권하고 질권, 저당권 이 세 가지가 뭐라고 했죠? 우리 민법 물권법에서 말하고 있는 뭐라고 그랬죠? 담보물권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차이가 뭐라고 그랬죠? 자, 유치권은 가장 키포인트가 뭐냐면 법정입니다. 당사자 간의 유치권이라고 하는 그러한 계약을 성립시키는 게 아니고 제가 저기 구두방 아저씨와 이 아가씨 예를 들었는데 구두방 아가씨하고 아저씨가 계약을 맺지 않더라도 구두 수선료를 내지 않으면 구두방 아저씨가 법에 의해서 당연히 이 구두를 유치할 수 있는 권리 그것이 뭐냐면 유치권이다. 그게 뭐냐면 법정 담보물권이다. 이것은 뭐냐면 당사자 간의 약정에서 한 게 아니고 법에 의해서 정해진 것이다. 그러면 질권과 저당권은 뭐냐면 약정인 거죠. 따라서 당사자 간에 합의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담보를 하자라고 해서 거기에 맞게끔 그런 것을 필요한 여러 가지 등기라든가 이런 절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유치권 뭐냐면 우선 변제적 효력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선 변제적 효력은 없지만 뭐가 있다고 그랬죠? 사실상의 우선 변제력은 있다라고 했죠. 자, 예컨대 집을 경락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뭡니까? 유치권 행사가 가능한 경우는 이 유치권에 관한 돈을 줄 때까지 뭡니까? 집을 점유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우선적으로 변제받는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물상대의성은 인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 다음 질권 저당권은 우선 변제권도 인정이 되고 물상대의성도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유치권과 질권과 저당권은 우리가 이 물권법에서 정하고 있는 뭐죠? 담보물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담보물권의 공통된 성질은 무엇이냐? 또는 우리가 이 통률성이라고 이야기를 들어봤죠? 뭐가 있냐? 자, 부정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의성. 이거 또 나왔었죠? 자, 부정성은 뭐죠? 생과 사를 같이 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피담보 채권, 즉 이 유치권이라든가 질권, 저당권을 하게 되는 그러한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게 되면 역시 담보물권도 소멸하게 되는 거죠. 예컨대 구두방 아가씨가 구두방 아저씨한테 구두 수선료 예컨대 10,000원을 주게 되면 유치권을 더 주장할 수가 없죠. 그렇죠? 저당권 잡았던 그 피담보 채권액을 갚아버리면 역시 저당권이 말소가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부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생과 세를 같이 하는 것이다. 담보물권은 수반성은 이제 소유자가 바뀐다든지 그럴 경우에 채권자가 바뀐다든지 그럴 경우에 그것에 따라다닌다 라고 하는 성질의 것이고 불가분성은 쪼갤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예컨대 1억 원 중에서 단 1원만 안 갚아도 그 저당권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9,999만 9,999원을 갖고 1원을 안 갚았을 때는 이 저당권을 말소해 주는 게 아니라 1원을 갚을 때까지 저당권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게 뭐냐면 불가분성이다. 물상대의성이라는 것은 우선 변제권이 인정될 때 그 변형되는 가치의 변형물에 그대로 가치 변형물에 그대로 이 담보물권이 존속한다라고 하는 건데 한번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하의 그림은 이제 제가 인터넷에서 구한 자료인데 일단 어떤 분인지를 몰라서 그분 주소, 메일 주소가 이렇게 돼 있어서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그분 그림을 활용을 하겠습니다. 자, 시계 수소 맡겼죠? 유치권이죠. 그 다음 차 수리 맡겼죠? 유치권이죠. 수리비. 그 다음에 임대차에서 임대료를 안 내죠. 그 임대차면서 예컨대 임차인이 건물에 대해서 돈을 들여서 건물을 수리했다든지 그럴 경우는 이 비용 상환 채권이 있죠. 그 다음에 이 말이 의뢰 밭에 가서 당근을 다 먹어버렸다. 이런 경우는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고요. 유가증권, 이런 것은 임치명의계서 이런 경우는 보관료라든가 수수료가 붙는다. 따라서 점유를 이 돈을 받을 때까지 을은 계속해서 그 물건을 잡아들 수 있는 거. 이러한 것은 뭐다? 유치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채무고자가 되고 이 사람은 유치권자가 된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유치권의 성립에 있어서는 우리 법에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죠. 채권은 목적물과 간의 관련성이 인정 여부에 따라서 인정하죠. 자, 이거는 뭐냐면 구두가게 아저씨가 이 구두를 잡아줄 수 있는 것은 그 구두 수선비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수선비와 관련이 되어 있어야만 잡을 수가 그 구두를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관련성이 요구됩니다. 그렇지만 임차 보증금이라든가 전세 보증금은 그 사용료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목적물의 점유와 채권 간의 관련성 여부에 대해서는 인정이 필요하지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채권이 변제액이 있을 거. 그다음에 목적물을 점유하는데 뭐다? 타주점유죠. 타주점유. 그 다음에 불법 점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점유를 적법하게 하고 있어야만 이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 거지, 처음부터 점유가 불법이었다, 이런 경우는 유치권을 주장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당사자 사이에 유치권을 배제하는 특약이 없어야 된다. 그럼 이 유치권자의 의무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갖고 사용이라든가 대여, 담보 제공도 할 수가 없지만 다만 보존하기 위한 사용은 인정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의무 위반 시에 채무자가 이러한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당연히 청구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소멸하는 게 아니고, 뭐다?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채무자가 이 유치권에 대해서 소멸을 청구를 해야 된다는 거. 유치권자 권리는 첫 번째가 유치할 수 있는 거죠. 물건을 잡아들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유치권을 잡아들 수 있는데 이것은 모든 자에게 대항이 가능하다. 따라서 경락인에 대해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실현보다 우선 변제력이 있는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따라서 유치할 수 있으면 점유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이것은 임차인 같은 경우는 뭐냐면 임차 기간 내에 필요한 지출한 유익비라든가 필요비를 받지 못했을 경우는 그런 것은 계속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 수익은 뭡니까? 그 차임에 해당하는 그 돈은 뭡니까?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해야 되겠죠. 자, 과실수지권도 과실수지권에 관한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간이변제 충당권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억나시나요? 간이변제 충당권. 이건 뭡니까? 이게 수리를 요청해서 시가가 200만 원 정도 했죠. 그래서 수리비를 미지급하니까 수리비를 청구했습니다. 그럴 경우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이것을 법원에 신청을 해가지고, 감정인이 평가한 금액으로 이것을 가름할 수 있다. 다만 이 어른은 어떻게 한다? 이 차익을, 이 자기가 받을 돈과 그 목적물을 처분하고 생긴 그 차익, 이것을 갑에게 돌려줘야 될 의무가 있다. 자, 경매 신청권은, 자, 유치권은 우선 변제 목적이 없다고 그랬죠? 이것은 환가를 위한 경매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유치권 소멸은, 자, 유치권자가 의무 위반을 한 경우, 이런 경우는 채무자가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를 하고, 다른 담보를 제공한 경우, 이것은 다른 유치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유치권자가 점유를 상실한 경우, 자, 유치권자는 점유를 계속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점유를 상실한 경우는 그것은 더 이상 유치권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배제 특약이 없을 것. 마찬가지죠? 자, 보석 10개 요약장을 세팅을 했는데, 다른 담보로 이제 이 사람을 제공하는 거죠. 그쵸? 앞에서 나왔던 뭡니까? 다른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죠. 이런 경우는 상대방이 승낙을 해야 되겠죠. 다른 담보가 시계가 3만원짜리였다. 그러면 이거 뭡니까? 1억짜리 3만원짜리고는 비교가 안 되겠죠. 그렇죠? 이런 경우는 안 되고, 110만원짜리는 오케이. 의뢰 승낙과 유치권 소멸 청구가 있다. 그래서 의뢰 승낙이 없을 때 소를 제기해서 유치권 소멸을 청구하고 유치권을 소멸시킬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자, 저당권은 우리가 이미 다 이야기했습니다. 금전 소비대차의 경우에 돈을 빌려준 경우에 저당권 설정하지 않게 되면 돈을 꾸린 사람은 어떻게 된다? 수인의 채권자의 순위보다 동등순위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저당권을 설정해가지고 순서를 명확하게 해두자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순서를 명확하게 하고, 그래서 저당권 설정 합의와 등기가 이루어지면 이 저당권자는 뭐가 있다? 우선 변제권 효력이 있다라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어떻게 되냐? 자, 저당 부동산은 당연히 효력이 미치겠죠? 그 다음에 부화물에도 미칩니다. 그 부동산에 딸려있는 목적물이죠? 그 다음에 종물도 당연히 미칩니다. 그래서 종대권리도 미치고, 과실은 원칙적으로 안 되죠. 왜 안 된다고 그랬죠? 과실은? 자, 과실은 어디서 나오죠? 사용과 수익에서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저당권은 뭐다? 이 저당권은 사용 수익권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당권자는 그냥 교환가치의 담보적 가치를 잡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저당권이 이 물건을 사용한다든지 수익할 수 있는 그러한 성질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수반되는 이 과실은 당연히 원칙적으로는 없다. 예외적으로
저당 목적물을 압류한 경우는 뭐죠? 행사가 가능하다. 그렇죠? 과실에서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피담보 채권의 범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원본이죠. 이자죠. 위약금이죠. 이거는 누구나 다 아실 겁니다. 그렇죠? 이런 경우는 등기가 필요하지 않고 효력이 발생한다. 그 다음 저당권 실행비용, 지연배상. 이거는 등기가 필요하지 않는다. 이것도 역시 효력이 발생한다. 그 다음 보존비용은 효력이 없다. 설정자 비용은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어떻게 나눴죠? 자, 그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서 지연배상은 어떻게 한다? 1년까지만. 그렇죠?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는 이행기 후에 1년까지만 미처 효력이 있다. 그래서 여기는 1까지만 아니라 1년입니다. 1년까지만 효력이 있고, 만약에 이해관계인이었으면 1년이 지난 것도 가능하다. 그래서 제한이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해관계인이 없는 경우는 이행기가 지난 후, 이행기가 지난 후 1년이 지난 것에 대해서조차도 이러한 지연배상에 대해서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괄 경매권은 뭐라고 했죠? 일괄 경매권 생각나시나요? 일괄이 뭡니까? 일괄은 토지와 건물이죠. 토지와 건물이 일괄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자, 원래 토지가 있었습니다. 토지 위에 건물이 이 토지에 대해서 저당을 잡았을 때는 건축물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이거에서 건축물을 지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 건축물이 지어진 경우에 이 땅에 대해서 이것을 저당권 실행해서 경매를 하게 되면 아무도 이 땅 안 살 겁니다. 왜냐하면 이 건물에 대해서 철거가 안 된다고 하면 이 땅을 사봤자 남이 지금 그 땅에서 집을 짓고 사기 때문에 시장권을 인정해줘야 되는 경우가 생긴다고 하면 경락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겠죠. 왜냐하면 자기 땅인데 거기다 자기 집도 못 짓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경매에 참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 뭐가 떨어지죠? 값이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처음부터 집이 없었다 할지라도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된다? 집을 한꺼번에 싸잡아서 같이 경매에 붙일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사회적 비용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림을 보시면 자, 나대지에 갑이 있고요. 저당권 설정하고 등기를 했습니다. 먼저 저당권 설정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건축물을 신축했어요. 갑이. 그리고 토지를 팔았습니다. 뭐 누구한테? 병한테. 이런 경우에 경락대금 완납하고 그런 경우는 토지는 병한테 가고 건물은 갑한테 간 경우 이런 것은 철거 요구가 가능하다라고 하면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토지의 경매대가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죠. 그렇죠? 그렇지만 건물에 대해서는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이렇게 몇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건물에 대해서는 저당권의 효력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3 취득자의 변제. 이것은 저당 부동산에 관해서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참 취득자의 비용상환 청구권은 저당물의 3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 개량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는 이 203조 제1항 2항 규정에서 저당물의 경매 대가에서 우선 상환을 받을 수가 있다. 법정지상권은 뭐죠? 동일인의 소유자, 토지와 건축물이 있다가 소유자가 달라지거나 건축물이 달라진 경우 이런 경우는 지상권을 법적으로 인정해 주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당물의 경매로 인해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이런 경우는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게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고 당사자 간의 지료는 합의를 하되 합의가 안 되면 뭘로 한다? 법원이 이를 정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 법정지상권 그림이 나오네요. 건물도 갑한테, 토지도 갑한테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건물은 을에게, 토지는 갑에게 이렇게 바뀌었을 때 이때 건물 소유자 갑은 토지 소유자 병에 대해서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저당권의 효력을 보겠습니다. 그 중에서 법정지상권인데 당사자 간에 대하여 법정지상권 배제 특약을 하더라도 이런 경우는 법정지상권 취득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건물을 등기 안 한 경우 이런 경우는 법정지상권 취득이 가능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이 건물을 신축해서 원시 취득한 경우 이런 경우는 법정지상권 취득이 가능하다는 거. 비록 등기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요건을 보겠습니다.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 위에 건물이 반드시 있을 것. 두 번째,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일 것.
세 번째, 경매를 통해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질 것. 이해하시겠죠? 자, 처음부터 이 땅과 건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처음부터 동일인 소유에 속해 있다가 나중에 이 경매, 통해서 소유자와 건물이 달라진 경우, 이런 경우에 적용이 된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특수한 저당에서 근저당 배웠죠? 근저당이 뭡니까? 근저당은 뿌리 근저당을 했죠. 그래서 이게 나무가 있고 뿌리가 막 이렇게 있죠. 그런 경우에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 속에 들어갈 수 있는 부채도 있고 나올 수 있는 부채. 그래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다 쌤쌤이 되고 정이 되는 경우, 그런 경우 건건이 돼서 하지 말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보다 계속적 거리관계죠. 당연히 여러 번 거리가 하게 되는 거니까 계속적 거리관계로도 발생하는 장래의 불특정 채권을 담보기한 인정이다라는 점 이해하시고요. 자, 갑과 의뢰할 때는 계속적 거리관계 있고 근저당 설정계약 플러스 등기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점. 필요적 기재사항에는 등기 원인, 근저당, 취득권 최고액, 채무자 이런 것들이 들어가겠습니다. 전속기간은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다. 필요적 등기사항이 아니다. 그 다음에 채권이 소멸하더라도 그 근저당권은 지속이 된다. 부정성이 없다. 그래서 부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생과 사를 같이 하는 건데 같이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근저당 설정이 하더라도 이것은 근저당 저당권은 계속해서 지속이 된다라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효력. 채권 최고액 내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죠. 최고액 내에서. 그 다음에 채무자가 채권을 변제하고 맞서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떨 때 모두 변제 후에 가능한다. 채무액을 모두 변제한 후에는 이 채무자가 채권을 말소하고 변제하고 말소 등기를 할 수 있다. 물상 보증의 경우는 채권 최고액만 변제 후 저당권을 말소가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이런 경우는 물상 보증인이 연대 보증까지 한 경우는 실제 채무액을 채무 총액을 변제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채권 최고액을 초과한 부분. 자, 이 최고액을 정해놓다고 했죠. 2억이라고 정해놓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들쭉날쭉 막 이렇게 하는데 이 초과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저당의 목적이 아니다. 그래서 무담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채권과 근저당권은 분리가 양도가 불가능하다. 자, 이번에는 공동저당입니다. 공동. 말 그대로 어떤 것에 대해서 공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갑과 을이 있는데 금전 소비대차로 1억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 경우는 뭐다? 갑에 대해서 공동저당 설정계약 플러스 등기까지. 그래서 각 부동산별로 등기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의뢰 채무에 대해서 비용과 이 정의, 이 7천만 원, 5천만 원 이거에 대해서 등기를 이렇게 해줬다라는 거. 학교와 뭡니까 그거는 다른 건축물인가요? 그런 경우에 이 공동으로 이 비용과 정의 공동으로 저당을 잡아줬다. 이런 것을 공동저당이라 한다라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마지막 시간에는 우리가 담보물권에서 유치권과 저당권 중에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다시 공부를 해봐야 될 그런 내용을 가지고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번 학기 물권법 수업을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물권법 내용은 우리가 이 물에 관한 거,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동산과 이 부동산이라는 거, 그다음에 동산과 부동산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 물건에 대해서 권리를 다루고 있는 법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특히 중요한 게 부동산이었죠. 그래서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많이 다루어졌었고요. 그다음에 이 권리에 관해서 이 권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용익물권과 그다음에 담보물권으로 나눴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물건에 따라서는 어떻게 용익물권이 있고 어떤 것은 담보물권이 있고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공부를 했고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나왔던 게 담보물권에서 용익물권이 뭐가 있었죠? 지상, 지역, 전세. 그 다음에 담보물권은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거에 대해서 공부했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비전형 담보, 가납법이라든가 이런 거 여러 가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공부를 이번 학기로 했는데 물권법 수업이 여러분들이 좀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관심을 갖고 그 다음에 등기부등본 좀 띄워보고 그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이제 한 번도 그런 거에 대해서 접해보시지 않은 학생들은 그런 우리 학우님들은 좀 이제 이해하는데 폭이 좀 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꾸준히 책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고 여러분들 구체적인 그러한 신뢰라든가 이런 것을 신뢰를 통해서 이해를 하시면 물권법을 이해하는데 훨씬 더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따라서 그러한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계속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한 학기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좀 지루하고, 재미없는 수업이었지만, 여러분들 덕택에 저도,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무사히 끝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게, 이 관련된 이 법에 대해서 관심을 꾸준히 갖고, 판례도 꾸준히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실력을 나날이 키워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